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북촌의 명문으로 이름 높은 윤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윤씨 가문의 외아들 윤지가 장가를 드는 날이었지요. 신부는 인근 고을 현감의 외동딸 연화로 고운 자태와 맑은 심성으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대청마루에는 붉은 초례상이 차려지고 마당에는 축하객들이 가득 들어찼습니다. 청사초롱이 은은히 흔들리고 풍악 소리가 흥겹게 울려 퍼졌지요. 족도리를 쓴 연화가 천천히 초례청으로 들어섰습니다. 붉은 연지 곤지를 찍은 얼굴이 가을 햇살 아래 복사꽃처럼 곱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화가 합글레를 올리려 표주박을 들어 올리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만 것이지요. 손에 쥐었던 표주박이 대굴대굴 굴러가고 연화의 몸은 초례상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윤지가 허겁지겁 달려가 연화를 안아 올렸으나 이미 연화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결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급히 의원을 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연화의 몸은 시간이 흐를수록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갔지요. 혼례는 순식간에 장례로 바뀌었습니다. 웃음소리 가득하던 집안은 곡소리로 뒤덮였고 마을에는 흉겁다, 흉겁다는 수군거림이 바람결에 퍼져 나갔습니다. 연화가 쓰러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윤씨 가문은 장례 준비에 들어갔으나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혼례날 신부가 죽다니 그 집안에 원한이 서린 게 틀림없어. 몇 해 전에도 그 마을에서 여인 하나가 억울하게 죽었다던데. 수군거림은 담장을 넘고 골목을 타고 번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맞대고 속삭였으나 정작 그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서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방이 사또에게 조심스레 아뢰었지요. 혹시 몇 해 전 그 일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사또는 굳은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다시 꺼내지 마라. 그러나 사또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윤지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연화의 손을 잡고 밤낮 없이 곁을 지켰습니다. 혼례도 치르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신부를 바라보며 윤지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지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벌을 받는단 말인가. 윤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건만 마치 자신이 연화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만 같은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무렵 연화의 몸은 여전히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입관을 해야 할 터였지요. 입관을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시비들이 연화의 수의를 정돈하고 있을 때였지요. 촛불이 흔들리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한 시비가 연화의 손을 잡다가 움찔 멈추었습니다. 시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분명히 얼음장처럼 차갑던 연화의 손끝에서 미약 하나마 온기가 느껴진 것이지요. 마님. 시비가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연화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비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움직이다니 귀신이 씌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소란을 듣고 윤지가 달려왔습니다. 윤지는 연화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차갑기만 하던 살결에
희미한 온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윤지가 애타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연화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살아났다. 색시가 살아났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곡소리가 환호성으로 바뀌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지요. 그런데 연화의 첫마디는 뜻밖이었습니다. 연화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떼었습니다. 저승에 다녀왔습니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연화의 말에 방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죽였습니다. 윤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승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연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이승의 것이 아닌 듯한 아득함이 서려 있었지요. 이윽고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초래상 앞에서 정신을 잃는 순간 저는 깜깜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앞도 뒤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그런데 어디선가 희미한 빛이 보이기에 그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연화는 그날의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길을 따라 얼마나 걸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거대한 강이 나타났고 강 건너편에는 커다란 문이 우뚝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승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요. 연화가 막 강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연화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돌아보니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만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여인은 연화의 손을 꼭 쥐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저는 죄 없이 죽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단 말입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금령입니다. 이 마을에서 억울하게 죽은 금령이라 하옵니다. 연화는 저승에서 만난 금령의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금령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자신은 독을 먹인 적이 없다고, 누군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말이지요. 금령의 말에 따르면 몇 해 전 이 마을에서 부잣집 어린 도령이 갑자기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고 사람들은 범인을 찾아 나섰지요. 그때 누군가 금령을 지목했습니다. 저 여자가 도령에게 먹일 음식에 독을 탔다. 금령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성난 마을 사람들은 금령을 끌어내어 돌을 던졌고 금령은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령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진짜 독을 탄 자는 따로 있다고. 그 자가 지금도 버젓이 살아있다고 말이지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금령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자신의 무덤이 훼손되기 전에 증거를 찾아달라고. 그래야 자신이 저승으로 떠날 수 있다고 말이지요. 그 순간 윤 씨 가문의 대부인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됐다. 더는 듣지 않겠다. 헛것을 본 게 분명하니 당장 입을 다물어라. 대부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신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연화는 입을 다물었으나 가슴 속에서는 금령의 울음소리가 여전히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 씨 가문의 사랑채에서는 비밀스러운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미쳤소. 저승을 다녀왔다느니, 귀신을 만났다느니,
이런 말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우리 가문이 어찌 되겠소. 대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윤지의 아버지 윤대감도 얼굴이 굳어 있었지요. 금령이라는 이름은 다시는 입에 올리지 마라.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이다. 윤대감의 말에는 알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눈빛이 어둡게 흔들렸지요. 한편 연화는 안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금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던 창백한 얼굴,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울부짖던 목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지요. 제발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연화는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시댁 어른들 말대로 그저 헛것을 본 것이라 여기고 잊어버리고 싶었지요. 그러나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가 연화를 붙들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울음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륵 열리며 윤지가 들어왔습니다. 윤지는 아무 말 없이 연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서방님, 저를 미쳤다고 생각하시지요? 연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윤지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무엇이 진실인지 모르겠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오. 윤지가 연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혼자 두지 않겠소.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 곁에 있겠소.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비쳐드는 것만 같았지요.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금령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지요. 며칠 후 연화와 윤지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어두운 밤이었지요. 두 사람은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금령의 무덤이 이 산 어딘가에 있다 하였소. 윤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낮에 몰래 수소문한 끝에 알아낸 정보였지요. 금령은 죄인으로 몰려 죽었기에 마을 공동묘지가 아닌 산 외진 곳에 초라하게 묻혔다고 했습니다. 산길을 한참이나 헤맨 끝에 두 사람은 덤불에 가려진 작은 봉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기요. 연화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봉분은 형편없이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파헤친 듯 흙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풀은 무성하게 자라 무덤을 뒤덮고 있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억울하게 죽어 이렇게 쓸쓸히 버려진 혼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금령아, 내가 왔다. 연화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금령이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윤지가 조심스레 흐트러진 흙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화의 눈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서방님, 이것 좀 보세요. 연화가 흙 속에서 무언가를 집어들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세월의 때가 묻어 있었으나 자개로 장식된 모양이 아직 남아 있었지요. 연화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이 비녀 제가 저승에서 보았습니다. 윤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저승에서. 금령이 이 비녀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고 울고 있었지요. 연화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저승에서 본 것이 모두 진실이었던 것이지요. 그때 윤지가 비녀를 자세히 살펴보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 문양 어디서 본 듯하오. 비녀에는 작은 매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비녀가 금령의 억울함을 밝힐 첫 번째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지요. 다음 날 연화는 시비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척하며 몰래 마을로 나섰습니다. 금령에 대해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금령의 이름을 꺼내기만 하면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거나 입을 굳게 다물었지요. 그 이름은 꺼내지 마시오. 불길하오. 어떤 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치 금령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주라도 되는 듯했지요. 포기하려던 찰나 연화는 마을 외곽의 허름한 초가에서 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등이 굽고 눈이 침침한 노파였으나 금령의 이름을 듣자 흐릿한 눈에 빛이 돌았습니다. 금령이라 그 불쌍한 것. 노파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왔었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이야. 연화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던가요? 노파의 눈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했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면서 울었지. 연화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협박을 했다던가요? 노파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목소리를 한껏 낮추었습니다. 이름은 모르겠으나 마을에서 큰 힘을 가진 자라했어. 그리고 며칠 후 금령이는 독을 탔다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지. 노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관가에서 제대로 조사도 않고 덮어버렸어. 마을 유지와 관가가 한통속이라는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지. 연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금령은 단순히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음모에 휘말려 희생양이 된 것이었지요. 노파의 이야기를 들은 후 연화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에서 큰 힘을 가진 자라면 누구일까? 관가와 한통속이라 할 만큼 권세가 있는 자라면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음 날 연화는 다시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비녀를 품에 감추고 말이지요. 할머니, 혹시 이 비녀를 본 적이 있으신지요? 연화가 비녀를 꺼내 보이자 노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노파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디서 이것을 구했느냐?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금령의 무덤에서 찾았습니다. 노파가 비녀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비녀는 조만호 대감댁에서 하인들에게 내리는 것이야. 저 매화 문양이 조씨 가문의 표식이지.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조만호라면 이 마을의 유지가 아닙니까? 노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만호는 이 마을에서 가장 큰 땅을 가진 부호였습니다. 관가에도 뇌물을 바쳐 샀도조차 그의 눈치를 보았지요. 금령이가 한때 조만호 대감댁에서 일했었지. 노파가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만호 그 늙은이가 금령이의 미색에 눈이 멀었어. 첩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금령이가 단칼에 거절했지. 연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노파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조만호가 크게 분노했지. 그 후로 마을에 금령이에 대한 험담이 돌기 시작했어. 행실이 문란하다느니 도둑질을 한다느니 하는 소문 말이야. 연화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령이 죽고 금령이가 범인으로 몰렸지. 노파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모두 조만호가 꾸민 일이라는 소문이 있었지만 누가 감히 입을 열겠느냐. 그 자의 힘 앞에서는 관아도 꼼짝 못하는 세상이니. 연화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금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의 이름을 마침내 알게 된 것이지요. 그날 밤 연화는 또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금령이 나타났습니다. 저승에서 처음 만났을 때보다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있었지요. 금령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열렸습니다. 섭덤이 밑에 있습니다. 연화가 물었습니다. 섭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금령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한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지요. 그 아래에 내가 아닌 자의 죄가 묻혀 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금령의 모습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화가 손을 뻗어 붙잡으려 했으나 손끝이 허공을 스칠 뿐이었습니다. 금령아!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창밖에는 동이 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섭더미, 장작을 쌓아둔 곳. 그곳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뜻이었지요. 연화는 아침밥도 먹지 않고 윤지를 찾아갔습니다. 서방님, 이 마을에 공동으로 쓰는 창고가 있습니까? 윤지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을 남쪽에 큰 창고가 하나 있소. 농기구와 장작을 보관하는 곳인데 그건 왜 묻소? 연화가 간밤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윤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섭더미 미치라. 장작더미 아래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말이군. 연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령이 말한 내가 아닌 자의 죄가 그곳에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윤지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창고는 마을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요. 낮에는 눈에 띄기 쉬우니 밤에 가야겠소. 연화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위험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도 가셔야겠습니까? 윤지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요. 네, 어찌 당신 혼자 이 짐을 지게 하겠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려웠지만 윤지가 곁에 있으니 용기가 났습니다. 밤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동안 연화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금령의 억울함을 밝힐 증거가 정말로 그곳에 있을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든 것은 오늘 밤에 밝혀질 터였습니다. 그날 밤 자정이 넘어서야 두 사람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달은 구름에 가려 보일 듯 말 듯 했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요. 연화와 윤지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마을 남쪽 창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이 어둠 속에서 검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지요. 이곳이요. 윤지가 속삭였습니다. 창고 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었으나 세월의 풍파에 사가 손쉽게 열렸습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혹시 누가 들었을까 두리번거렸으나 마을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창고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윤지가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등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장작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지요. 저기입니다. 연화가 가리킨 곳은 창고 구석의 오래된 섭덤이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이 분명했지요. 두 사람은 장작을 하나씩 걷어 내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풀풀 날렸고 손에는 가시가 박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파헤쳤을까. 연화의 손끝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서방님. 연화가 다급히 불렀습니다. 윤지가 등불을 가까이 비추자 흙에 반쯤 묻힌 작은 항아리가 드러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작은 병 하나와 접힌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연화가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병 안에는 검붉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약입니다. 윤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화는 종이 조각을 펼쳤습니다. 글씨가 희미했으나 읽을 수 있었지요. 조만호 대감이 나를 협박합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하늘이시여, 이 억울함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금령의 필체였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령은 죽기 전에 이 증거를 남겨둔 것이었지요. 언젠가 누군가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주리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찾았소. 드디어 찾았소. 윤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씨 가문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윤대감 계시오? 대문 밖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포졸 대여섯 명이 집 앞에 늘어서 있었지요. 윤지의 아버지 윤대감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포졸들 사이로 한 사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단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았지요. 바로 조만호였습니다. 허허, 윤대감. 오랜만이구려. 조만호의 입가에는 음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듣자 하니 대개 며느리가 밤마다 이상한 곳을 돌아다닌다면서. 윤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연화와 윤지는 안방에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지요. 조만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밤 마을 창고에 도둑이 들었소. 혹시 댁에서 아는 바가 있소? 윤대감이 억지로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안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조만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댁의 아들과 며느리가 그 시각에 집을 비웠다는 증인이 있소. 설마 그것이 우연이겠소? 방 안에서 연화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을 미행했던 것이지요. 조만호가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내 다른 것은 바라지 않소. 창고에서 가져간 물건만 돌려주시오. 그러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하겠소. 그 말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증거를 내놓으라는 협박이었지요. 윤지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연화가 윤지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안 됩니다, 서방님. 연화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으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 자에게 증거를 넘기면 금령의 억울함은 영영 묻히고 맙니다. 윤지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소. 연화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밖에서는 조만호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사흘을 주겠소. 그 안에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개 아들 내외를 도둑으로 관아에 고발하겠소.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금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했지요. 절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저승길을 걷는 꿈이었지요. 차디찬 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들고 발밑에서는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길 끝에서 금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금령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지요. 마치 안개 속으로 쓰러져 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영영 떠돌게 될지도 모릅니다. 연화가 손을 뻗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금령이 슬픈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께서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저승과 이승을 오가는 일은 산자의 기운을 갉아먹으니까요. 그 말과 함께 금령의 모습이 사라지고 연화는 번뜩 눈을 떴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손끝 하나 움직이기가 어려웠지요. 윤지가 연화의 곁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연화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윤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만두시오. 이러다가 당신이 먼저 쓰러지겠소. 연화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금령은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꺾이지 않는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윤지는 그런 연화가 대견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그때 대부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할까? 조만호 대감과 척지면 우리 가문이 망한다. 대부인의 얼굴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죄 없는 이가 죽고 진범이 활개치는데 어찌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대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조만호가 준 사흘의 기한이 하루하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조만호는 집요하게 윤씨 가문을 압박해 왔습니다. 윤대감의 거래처에 손을 써서 물건을 끊게 하고 윤씨 가문과 거래하는 상인들에게 협박장을 보냈지요. 윤씨 가문과 거래하는 자는 내 적으로 여기겠다. 하루아침에 윤씨 가문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대부인은 밤낮으로 통곡했고 윤대감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지요. 그러나 조만호의 악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윤씨 가문의 대문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행히 하인들이 재빨리 불을 껐으나 그것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다음에는 대문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누군가 담장 너머로 던진 돌에는 이런 쪽지가 묶여 있었지요. 윤지가 부들부들 떨며 쪽지를 구겼습니다. 비겁한 놈, 내 두고 보지 않겠다. 그날 저녁 연화는 홀로 마당에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빛이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구요? 연화가 소리쳤습니다. 담장 그림자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였습니다. 연화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금령년의 원한을 풀어주겠다고? 음침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그년처럼 내년도 조용히 입을 다물게 해주마. 그림자가 휙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지요. 금령을 죽인 자가 이번에는 자신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으나 마음 한편에서는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금령은 영원히 떠돌 것이고 아기는 끝까지 제 죄를 숨긴 채 살아갈 것이었지요. 기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연화와 윤지는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만호에게 굴복하느니 차라리 모든 것을 걸고 관아에 호소하기로 한 것이지요. 증거를 사또에게 바치겠습니다. 윤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독약병과 금령의 편지를 품에 감추고 관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시선이 등 뒤에서 따라왔으나 두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관아에 도착하자 사또가 두 사람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또의 얼굴에는 복잡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무슨 일로 왔느냐? 윤지가 품에서 독약병과 편지를 꺼내어 사또 앞에 내밀었습니다. 몇 해 전 억울하게 죽은 금령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범의 증거이옵니다. 사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사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이것이 사실이란 말이냐? 연화가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소녀가 목숨을 걸고 찾아낸 증거이옵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 주시옵소서. 사또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조만호의 권세, 그동안 받아온 뇌물, 그리고 진실을 외면해 온 자신의 비겁함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 밖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사또 나으리 조만호 대감께서 납시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고 조만호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하인들이 무거운 궤짝을 들고 따라왔지요. 사또 소인이 작은 성의를 가져왔소이다. 조만호가 능글맞게 웃으며 궤짝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금괴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리고 조만호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저 자들이 무슨 헛소리를 하든 신경 쓰지 마시오. 그저 미친년의 헛소리일 뿐이니. 사또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습니다. 금괴와 진실 사이에서 저울질하는 듯했지요.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사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만호. 사또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잡겠노라. 그대를 신문하겠다. 조만호는 관아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또가 신문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증거만으로는 확신을 얻지 못한 터라 우선 조만호를 돌려보낸 것이지요. 조만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감히 나를 어쩌겠다는 거냐. 저 미친년의 헛소리 따위로.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밤중 조만호는 갑자기 서늘한 기운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방 안에 촛불이 저절로 꺼지고 창호지 너머로 스산한 바람이 스며들었지요. 스르르. 방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조만호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누구냐?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희뿌연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그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피눈물을 흘리는 두 눈, 금령이었습니다. 으아. 조만호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금령의 형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조만호.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울려 퍼졌습니다. 왜 나를 죽였느냐? 왜 내게 누명을 씌웠느냐?
조만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구석으로 기어갔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금령의 형체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내 입으로 직접 말하라. 조만호의 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머지 입에서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랬다. 내가 그 여자를 죽였다. 독을 먹인 것도 나다. 그 순간 안개가 걷히고 금령의 형체가 사라졌습니다. 조만호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똥이 트자 하인들이 관하로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밤새 헛것을 보고 미친 사람처럼 자백을 해댔다고 전하러 간 것이지요. 관아 마당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조만호가 끌려 나온다는 소문이 마을 전체에 퍼진 것이지요. 수십 년간 마을을 쥐락펴락하던 거물이 쇠사슬에 묶여 나온다니 아무도 믿지 못하면서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는 이들이 몰려든 것이었습니다. 사또가 높은 자리에 앉고 포졸들이 죄인을 끌어왔습니다. 조만호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하루 전에 위풍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지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으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조만호, 내 죄를 아느냐? 사또의 호령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간밤에 귀신에 홀려 헛소리를 한 것이옵니다. 군중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조만호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지요. 저 여인을 보시오. 조만호가 연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전연이 요사스러운 술법으로 나를 홀린 것이옵니다. 전연이야말로 마녀이옵니다. 군중의 시선이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연화는 창백한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으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사또 나으리. 연화가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녀가 요사스러운 술법을 부렸다면 이 증거들은 어디서 나온 것이옵니까? 연화가 독약병과 금령의 편지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독약병은 마을 창고의 섭더미 밑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금령이 죽기 전에 남긴 것이옵니다. 조만호가 자신을 협박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그때 노파 하나가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왔습니다. 연화가 일전에 만났던 바로 그 노파였지요.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노파가 사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금령이가 죽기 전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는다며 울었습니다. 그 자가 바로 조만호였습니다. 조만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거짓말이다. 모두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란 말이다. 조만호가 미친 듯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고 증인이 있으며 내 스스로 자백하였다. 더 이상 변명은 소용없다. 조만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은 것이지요.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맑게 갠 하늘에서 갑자기 따스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금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승에서 보았던 처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는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요. 군중이 일제히 숨을 멈추었습니다.
금령의 형체가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으나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금령의 형체가 빛 속으로 흩어져 갔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에 증발하듯 평화롭게 사라져 갔지요.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금령이 드디어 저승으로 떠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관아마당에는 고요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사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만호에게 극형을 내리노라. 군중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십 년 묵은 억울함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끝난 그날 밤, 연화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간 쌓인 피로가 산더미처럼 무거웠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따스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연화는 익숙한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저승으로 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왔을 때와는 사뭇 달랐지요. 칠흑했던 어둠은 걷히고 은은한 달빛이 길 위에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스산하던 바람은 따스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연화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금령이 서 있었습니다.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금령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윤기나게 빗겨져 있었습니다. 창백하던 얼굴에는 건강한 홍조가 돌았고 피눈물을 흘리던 두 눈은 맑은 샘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입가에 떠오른 평화로운 미소가 연화의 마음을 녹여내렸지요. 부인. 금령이 다가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이 이제는 봄볕처럼 따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금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품어온 한이 녹아내리는 눈물이었지요. 부인 덕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승을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저승문 너머에서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화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금령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금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인이 아니었다면 저는 영영구천을 떠돌았을 것입니다. 제 목소리를 들어준 것도 제 억울함을 믿어준 것도 오직 부인뿐이었습니다. 금령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자개로 장식된 비녀 한 쌍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비녀였지요. 이것을 부인께 드리고 싶습니다. 금령이 연화의 손에 비녀를 쥐어 주었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부인의 행복이 곧 저를 위한 공양이 될 것입니다. 연화가 비녀를 꼭 쥐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금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세상 어떤 꽃보다 아름다웠지요. 금령의 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승문 너머에서 환한 빛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금령이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부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부인. 금령의 형체가 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마치 아침 이슬이 햇살에 스러지듯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가슴은 따스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손에는
금령이 건네준 비녀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금령을 떠나보낸 후 연화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던 손끝에 온기가 돌아왔고 창백하던 얼굴에 복사꽃 같은 홍조가 피어났지요. 밤마다 찾아오던 저승길 꿈도 더 이상 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안하고 깊은 잠이 연화를 감싸 안았습니다. 윤지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지는 연화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야 내 아내가 돌아온 것 같소. 윤지가 연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화가 빙그레 웃었지요. 서방님 곁에 있으니 어찌 낫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따스한 시선이 오갔습니다. 혼례날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정이 이제야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지요. 보름 후 두 사람은 다시 초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불길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고 청사초롱이 은은하게 흔들렸지요. 연화가 표주박을 들어 올려 합글레를 마치자 마당 가득 모인 하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만세, 만세. 윤지가 연화를 바라보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는 쓰러지지 마시오. 연화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저를 부르는 이가 저승에 없으니까요. 혼례가 끝난 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저승길을 다녀온 색시가 원혼의 한을 풀어주었다더라. 대단한 분이시야. 죽음 문터까지 갔다 왔으면서도 억울한 넋을 위해 목숨을 걸다니. 처음에는 연화를 귀신 들렸다며 수군거리던 이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여 예를 갖추었습니다. 연화가 지나가면 길을 비켜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언을 구하러 찾아오기도 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변함없이 겸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금령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지요. 연화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간직한 비녀를 만지며 하늘 저편으로 떠난 금령을 떠올리곤 했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연화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가문에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지요. 윤지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 몰라 했고 대부인도 지난날의 냉대를 뉘우치며 연화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봄 연화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윤씨 가문에 울려 퍼지던 날,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떴지요. 윤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였고 대부인은 손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연신 덕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연화의 마음 한편에는 잊지 못할 이름이 있었습니다. 금령.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윤지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저와 함께 가주실 곳이 있습니다. 윤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연화의 눈빛만으로 어디를 가려는지 알 수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덤불에 가려 찾기 어렵던 그 무덤은 이제 말끔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조만호가 처형된 후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금령의 무덤을 돌보기 시작한 것이지요. 봉분 앞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금령의 묘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지요. 연화가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품에서 비녀 한 쌍을 꺼내어 봉분 앞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금령이 마지막으로 건네주었던 바로 그 비녀였지요. 금령아. 연화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내 덕분에 나는 새 삶을 얻었다.
내가 나를 저승 문턱에서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대로 강을 건넜을 것이다.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내가 나를 돌려보낸 것은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나는 그것을 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연화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금령이 대답이라도 하는 듯 했지요. 연화가 두 손을 모아 깊이 절했습니다. 고맙다, 금령아. 편히 쉬어라. 윤지가 연화의 곁에 서서 함께 묵념했습니다. 한동안 고요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윤지가 물었습니다. 저승길은 어떤 곳이었소? 연화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승길은 누구나 언젠가 가는 곳이지요. 그러나 억울함이 남은 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영원히 떠돌게 되지요. 연화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제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금령을 살리고 그리고 저 자신도 살리기 위해서였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산길 위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그것은 죽은 자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산 자의 마음도 함께 치유하는 일이었지요. 연화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옛말에 적선지가 필류경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있다는 뜻이지요. 연화가 금령을 위해 베푼 선행은 결국 연화 자신에게도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